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이 대본에 있는 대로 해야죠.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이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12월 29일 일요일 방송인데요. 오늘이 이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3차 소환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 방송이 그 이후에 방송은 되지만 조금 그 이전에 저희가 녹음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석을 할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하루 전 예측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예측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이거는 공수처가 형식적 3차 소환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형식적 소환이지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나온다 만다의 그런 시한은 기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대통령이 출석하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대통령이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니네 계속해라. 난 몰라. 일단 수치 거절 출석 요구서도 수치 거절했고 그제 CCTV 안가에 대한 CCTV도 경호처가 막아서 압수수색이 안 됐잖아요. 네. 수사는 아예 안 받겠다. 거기에는 뭐 전략적인 불리함 만약 수사받게 되면 그런 것도 들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찰 공수처 다 무시해요. 그래서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안 가요. 네. 과연 우리 F4의 예측이 맞을지 오늘 방송 이후에 좀 거의 뭐 200% 맞을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도 압수수색이라는 어떤 그런 사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들고 가야만 경호처가 막더라도 고민하겠네. 예, 일단은 그게 법적 효력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아마 어떤 좀 그런 물리적으로 아마 체포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소환장을 계속 보내는 거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이 아니냐 명분 만들기.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네. 근데 체포영장까지 너무 좀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근데 우리 그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예측을 하셨잖아요. 전략적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러죠.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생방송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는 핍박받는 네. 이 구국의 결단을 했던 그러니까 통치 행위자를 민주당이나 여러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 나를 잡아서 가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든지 또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구속되게 되면 이미 뭐 이미지적으로 범죄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되고 본인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기가 눌릴 것이어서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가지 않는 거는 나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변호인 측이 계속 얘기하는 게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한 번쯤은 나와서 얘기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직이 걸려 있는 탄핵 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은 말도 안 된다,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미 CCTV 이제 안가에 대한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물론 대통령은 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경호처에 충분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구속영장은 발부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근데 구속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의 어떤 변론 기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인신구속까지 되겠느냐. 강제 수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계속 할 때 불구속 수사를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인용 뒤에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청 들어가고 그 장면이 다 중계가 됐었잖아요. 삼성동에서 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쪽도 이거 끝나고 다른 거 수사하는 게 맞지 않냐. 아마 이 논리를 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내란 쪽이기 때문에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광의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디 있는지 모른다. 도망가서. 두 번째 잡아올 수가 없다. 체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잡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광의로 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들고 가면 경호처가 그거를 무조건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공무집행으로 바로 그 경호처 직원도 체포할 수 처벌받을 있습니다. 수 있지. 바로 체포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의 최상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엊그제 나온 이제 검찰의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이 공소 내용을 보면 경악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예. 공모를 했다는 부분들을 적시를 했어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든지 직접적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이 공소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되는 순간 구속은 불가피하고요. 아무리 본인 스스로가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다 거부했잖아요. 그다음에 범죄의 중대성을 따지고 봤을 때는 아무리 도주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고 법원도 김용현의 전 장관의 그 공소 내용을 보면 이거는 구속 사유예요. 사실 뭐 공수처장은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좀 먼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김 전 장관 구속 그 영장이 적시된 일들, 뭐 발포 명령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MBC 등 언론사들 뭐 몇몇은 배제를 하긴 했는데 뭐 요즘 세상에 이거 배제한다고 저희가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어떤 의도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요 변호인단이 했던 얘기 중에 어떤 이야기를 좀 가장 인상 깊게 들으셨어요? 다 부인했잖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지금 보수 극렬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얘기 다 똑같은 논리로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시간 낭비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엄에 대해서 적법성을 따지려면 뭔가 구체적인 걸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정당한 계엄 선포를 했다라는 전제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적인 법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냥 정치적 구호 지지층 결집을 위한 2024년 이 평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통치권에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먼저 전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는 판사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소수의 정말 극소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 소수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 요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층 정신교육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훈화한 거라고요. 그렇게 봐야죠. 이제 뭐 지지층 얘기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포고령 초안에 뭐 야간 통행 금지 삭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는 포고령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걸 그냥 시인을 한 거죠, 대통령이.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난 포고령도 몰랐고 그냥 한 거야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그러면은 이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거는 내가 다 막을 수 있다. 내가 변론할 수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지 표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층 결집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법적으로 나는 이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겠다는 방향 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치유 불가능한 망상증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저는 이제 김용현이나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걸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거짓말을 저는 확신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병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각에 있다가 환각에 빠졌거나 망상에 빠졌거나 그 정도 수준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고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진실 공방이죠. 그다음에 통치행위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내란이 아니고 통치행위했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주장하는데 저는 앞으로는 김용현이나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는데 자꾸 무슨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내란에 선동해 준하는 죄를 추가해서 저는 좀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간 통행 금지가 원래 초안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삭제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건 당연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야간 활동이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를 막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김용현이 정말 1980년대 초반에 살았구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앞서 이제 백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종북 또 반국가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비상계엄을 하고 이거를 막으면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할 것이라는 그 망상 전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 맨 마지막에도 선량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망상에서 나온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봐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의아한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좀 변호인단끼리 소통이 있는 건가요? 소통이 있다기보다도 그건 뭐 간단해요. 끼리끼리 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또 하나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됐죠.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에 계엄 건의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정정을 했지만 어쨌든 김 전 장관 측이 한덕수 총리를 거친 뒤에 이제 대통령에 보고한 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거든요. 요거는 한덕수 총리한테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진짜 내란을 사전에 공모했어, 동조했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갔더니 국무회의 때 그때 알았어요라고 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고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 그거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즉각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이게 참 수사 과정 중이나 재판 과정 중에서 가장 한덕수 전 총리로서는 해명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제 한참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어쨌든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된 그 중간 과정,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이런 그렇죠. 것도 자신이 같이 내란죄를 이제 뒤집어 쓰게 될까봐 뭐 그런 그렇죠.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그걸 취재한 기자분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나는 그냥 내란죄로 다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막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황이 그냥 계속 쭉 유지되면은 나는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탄핵 심판이 진행이 안 되고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본인은 그냥 살아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한 거다 그런 식의 취재 내용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새로운 사실 중에 경찰 국수본 특수단이 확보한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처 충격적인 내용이 좀 있었어요. 사살 지시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그 8년 전에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오. 안종범 수석의 수첩은 지시사항을 본인이 직접 메모한 거고 회의 때 또 본인이 메모한 거고 해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라고 볼 여지가 많은데 왜냐하면 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 쓰던 수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이랑 어떻게 긴밀하게 소통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무속인 활동하던 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런 분이 이제 쓴 거가 집에서 발견됐다. 그럼 이게 혼자 생각한 건지 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를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해야지 이 용어가 자극적이어서 막 이렇게 가는 거는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까지 가기에는 멀죠. 그리고 너무 멀다. 무슨 100명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과천에 어디 뭐 벙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100명도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보면은 노상원 씨의 수첩 자체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그러니까 내란의 최상위에 있는 내란 수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성은 아직은 굳이 우리가 연결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윤석열, 김용현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12.3 내란 사태에서 진두지휘를 했잖아요. 검찰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방사령관한테 지시를 내리고 빨리 끌어내라. 1시 3분에 의결이 됐음에도 계엄 해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2차 3차 비상계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끌어내. 이런 지시들이 구체적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한 축이 있으면 또 김용현의 한 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말하자면 노상원 씨를 예를 들면 실무의 핵심으로 쓴 거죠. 실무자로서. 그러면은 김용현과 둘이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이 둘이 알았다 몰랐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용현과 윤석열은 한 몸이잖아요. 둘이 공모했다고 검찰이 적시했기 때문에 일단 노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저는 김용현 씨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아주 한 몸으로 움직였던 내란 수계에 있어서의 변호를 해줬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변호예요, 변호. 일단 노상원 수첩에 60페이지 넘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엔 사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언론인, 정치인 이런 분들에 대한 체포 구금 이건 실제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핵심은 그러면 그 수첩이 김용현과의 논의 또는 김용현의 지시를 노상원이 최측근인 노상원이 받아 적은 거냐 또는 본인이 전보다가 심심할 때 이것저것 생각한 걸 본인이 정리한 거냐. 일단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보면은 현재는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거고 이게 김용현의 계획에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용현이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이 있은 뒤에 그 절박할 때 두세 차례 전화한 게 노상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 부분 서로가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공유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주체가 그러니까 지시를 받았는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부는 공유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자, 제 계획이 제가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김용현에게 보고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공유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60페이지 넘는 내용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 어디까지가 실제적인 실무자였던 김용현의 구체적 계획 속에 들어가 있냐.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선희 앵커님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날짜예요, 날짜. 이 단어들이 적혀 있는 날짜들. 그러니까 매달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날짜는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비상계엄 훨씬 전에 그냥 생각해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은 점점 비상계엄을 하기 직전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다든지 그러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용현 측에서는 김용현은 내 말이 아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말이 내 말이야 라고까지 부하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증언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수첩이나 말을 우리가 좀 가볍게 취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6월에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대규모 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NLL 일대 포사격이 중지된 지 뭐 7년 만이다. 갑자기 이렇게 사격 훈련을 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수사로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첩이 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되죠. 왜냐하면 저는 중요한 건 다 떠나서 사살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사살이라는 것들이 이 수첩에서 가장 그 경악할 만한 단어였고 엊그제 검찰의 공소장에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해요. 그다음에 대통령 입에서 수방사령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게 주목할 게 내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군대를 움직이자고 했잖아 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군을 동원을 해서 거의 폭동으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하겠다라는 계획도 저는 김용현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놔놨다고 보면 노상원의 수첩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땐 김용현과 윤석열의 공모에 있어서 말하자면 실행자 뭐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작업하는 킬러는 노상원이 아니었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단어만 나와 있잖아요. 예. 알려진 게. 예. 근데 김용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 땡땡. 사살, 뭐 이런 식으로 막 예. 앞에 예, 어. 문장이 좀 몇 개가 더 있으면 이거는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그건 그냥 꼼꼼히 건이에요. 건. 스모킹 건이 아니고 그냥 건이에요? 그냥 건의하니까 자꾸 아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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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부에서 건희 김건희 여사 얘기로 아니, 좀 그 말이 아닌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12월 29일 일요일 방송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계엄 당일에 김건희 여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강경태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형외과를 갔다. 갔을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비상계엄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냥 뭐 하나의 에피소드 해프닝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다큐 실화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코믹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블랙 성형외과 코미디. 가는 거랑 비상계엄이랑 억지로 막 연결시키려다가 보니까 스토리 완결성이 좀 적어지고 아니 갈 수는 있잖아요. 피부과 뭐 갈 수 있죠. 가서 뭐 여러 가지 치료나 진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 안가를 바 형태로 개조.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비상계엄 내란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공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본인들에게도 좋을까? 이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주당은 지금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연히 그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알고 갔든 모르고 갔든 중요한 거는 성형외과를 간 부분들은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에이펙도 안 따라가고 근신하기로 했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으나 처신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그 총을 쏴서라도라는 그런 경악할 만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배우자가 성형외과 가는 부분들의 이슈를 뭐 국민들이 얼마나 신경 쓸까는 싶어요. 뭐 갈 수도 있죠. 늘 이렇게 성형에 진심이신 분이니까 그런 뭐 시술을 하든 뭐를 하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보강 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뭐 때가 우연히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한심해 보일 거는 것 같아요. 3일날 밤에 6시 반쯤에 계엄이 있던 날 카니발 2대로 해서 뭐 경호원들과 수행해서 그 잘 가시는 주치의가 있는 성형외과에 가고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다는 건데 장경태 의원의 주장은 조금 일찍 나왔다 그러면 계엄 선포 내용을 10시 20 몇 분에 있었던 계엄 선포 내용을 알고 서둘러 나온 것 아니냐라는 추정인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성형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그거는 별개로 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따로 성형외과 갔다는 사실이 어떤 힘을 실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사에 대한 비호감도를 좀 높이는 거 말고는 오히려 계엄 선포하는 당일에 성형외과를 갔어? 그러면 여사는 정말 몰랐던 걸까? 또는 혹시 몰랐던 척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건데 이것도 여사를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뭐 무게를 어디에 둘 수가 없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계엄을 몰랐다는 증거로도 쓸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척이라고까지 얘기하시니까 결론은 장경태 의원이 과거에 그 캄보디아에 가서 김 여사 사진 찍은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김 여사 관련 건에 많이 이게 참전을 하시는 분인데 이 주장은 대단히 가볍다. 이 사안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고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 여사와 계엄을 연결시켜 보려는 의도까지는 많이 드러낸 거는 성공. 근데 의도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건 전혀 없다. 그래서 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의 광고 자체는 뭐 큰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이 언급이 되면서 그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진 것 같아요. 대박 났대요. 이제. 대박 났대요. 별점 테러 당하면서 대박이 났대요. 예약이 불가능. 별점은 뭐 안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테러는 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 SNS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쭉그 자신이 시술한 그 내용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비슷비슷한 결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피부과를 옮길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요? 한 달에 한 번씩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는 있어요. 좀 지적할 바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안면거상 전문 주치의가 필요한가? 그랬을 때는 그거는 본인의 배우자를 위해서 주치의로 임명해서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원장이 대통령 부부의 순방 때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치의로 적절하냐, 성형외과 의사가 적절하냐,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담당 의사가 같이 이제 따라붙는 게 맞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7월달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 정치인사에서 말씀 안 하셨죠? 이걸 직접 얘기하기에는 그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이 너무 셌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권력에 그냥 굴복하신 거예요. 네, 그 저녁 자리에 있으면 그냥 기자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취재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걸 이제 CBS 기자가 이제 썼던데 우연찮게 전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같이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제 아는 선배가 아니 그 지난 6월 10일 날 스리스탄 대통령 갔을 때 주치의가 안 가고 성형외과 의사가 갔대.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갔대요? 그랬더니 전날에 갑자기 내일 순방 가야 되니까 내일까지 서울공항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떻게 대통령 건강을 챙기려면 원래 주치의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형외과 의사인 자문의가 갈 수가 있냐. 이거 큰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도 참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나 대단히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주치의도 가고 이 자문의도 같이 간 건지 아니면 주치의는 빠지고 자문의만 간 건지 만약 자문의만 갔으면 이거 대단히 큰 문제예요. 외국 순방 가서 대통령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을 돌보라고 주치의가 따라가는 건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건강보다 여사의 얼굴에 더 신경 쓰는 대통령실이 큰 문제다. 이걸 취재해봐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운영위에서 당시 스리스탄에 수행원들이 누가 갔는지 명단을 좀 대통령실에 요구를 해보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이게 미용과 시술 같은 경우는 국민 세금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 개인 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좀 국민 세금으로 해서 이런 성형에 있어서의 어떤 시술을 받았다면 관리를 받았다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뭔가 좀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으로 동행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만약 주치의로 갔다면 주치의로도 그렇고요. 성형외과 의사의 주치의가 대통령이 아닌 배우자의 여러 가지 어떤 피부 관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시술을 했다면 그건 국민 세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 돈을 하는 거야 뭐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국가의 어떤 예산으로 했다면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방 갈 때 1호기 기자들 타면 또는 1호기에 자리가 없을 때는 따로 이제 민간 항공기 타면 다 돈 내고 타거든요. 저희 MBC는 타지도 못하는데. 아 그렇죠. 네. 아니 뒤끝 있어요 이선희 앵커님도. 아니요, 그거는 두고두고 남을 거야. 자문위는 자기 돈 내고 탔나 이거 모르겠네요. 공식 수행원으로 갔으면 안 냈겠죠. 그럼 안 내지. 그렇죠. 그 문제가 있죠. 지금 맥 소장님 말대로 예. 근데 리프팅 보강하는데 예, 1호기 네? 타고 윤희석 전 대변인님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네. 순방 갈 때 의사는 한 분만 가요, 두 분 가요? 몰라요? 그건 모르지. 몰라요?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한 분은 가겠죠. 그러니까 2명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네. 요거는 또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건데 워낙 국정에 지금 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다들 예측을 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새로운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쌍권총 체제가 완성이 됐는데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좀 힘 있는 비대위원장 될 수 있을까요?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한된 선택 범위 안에서는 저는 최선에 가까운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이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이 비난을 받는 부분도 무릅쓰고 가야 할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미 그 방향을 탄핵 의결 직후에 잡았고 그 방향에 부합하는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투톱 체제가 하나의 방향성을 좀 강하게 밀고 갈 수 있다는 차원. 그렇다면 당 외부에서 오실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럼 원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무게감 있는 분이 오셔야 하고 이왕이면 수도권이 하고 이왕이면 좀 당 구성원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빼다 보면 권영세 의원이 답으로 나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격, 인품, 성품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거는 어느 뭐 기자분들이나 의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영세 의원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했다라는 것은 권성동 1인 지배 체제를 선포한 거다.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30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 열어가지고 확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권성동 원내대표와 부딪히면서까지 주장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그냥 뒷배경,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원톱 체제다. 뭐 이렇게 1인 체제로 봐야 돼요. 이렇게. 사실상 네,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또 저는 지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지명한 건 아니죠. 근데 형식적으로 아이, 지명을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인선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선. 비대위원? 비대위원하고 당직 인선을 볼 때 권영세 의원 색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여러 차례 비대위를 겪어봤잖아요. 네. 많이 했죠. 그때도 보면 네. 당 외부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한 분이 오셨을 때 원내 지도부 쪽에서 인선을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좀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됩니다. 비대위원장이 해요. 그게 또 자리인 만큼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를 할 거다. 그럼 봐야 돼요. 그래서 인선을 보고 그때 평가도 늦지 않다고 하나만 봅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게 변화와 개혁과 쇄신을 이끌어낼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의 안정화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토를 안 달 그런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비대위원들 명단을 보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랑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그냥 서로 합의해가지고 하세요. 예측하시는 비대위원 많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윤곽이 좀 드러난 게 있어요? 예? 뭐좀 머릿속에 다 있더라고요.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 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방송 가능성도 있죠. 그래도 방송 나오시는 건 상관없죠. 뭐 비대위원 돼도. 비대위. 근데 앞서 이제 윤석 대변인님이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다 당이. 물론 그건 윤 대변인님 아니라 당의 분위기를 전달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사실은 비난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대선이든 어쨌든 우리의 보수로서 국민의힘의 어떤 기회가 있지. 지금은 당내 주류의 분위기가 일단 권성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굴 두껍게 다녀야 된다. 혹시 지역에서 누가 뭐라거든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녀야 된다. 그냥 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보다는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최근에 한 발언을 보면 전혀 기대할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가 200석이냐 151석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일단 의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하고 가결시키고 한덕수 대행이 직무정지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그 혼란상은 넘어갔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한국일보인가요? 거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여당이 할 게 아니라 야당이 해야 된다. 만약 151석 이상으로 가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 한덕수는 그냥 자리 지켜라. 쫓아내려면 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쫓아내라. 이거예요. 이건 정말 막가자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려면 국회에서 땅땅땅 두들 걸 그건 아니야 하고 권한대행에게 그냥 자리 붙어 계세요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여당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할 소린가. 나라를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운 지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가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나가서 한덕수 계속 자리 쉽게 막고 있고 유일하게 한덕수 대행이 잘한 거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혼란을 막혀서 가겠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잘한 건데 그런 말을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 보고 저는 이분에게도 일말의 기대는 없구나. 당이 당연히 정당이 정략적이기도 하고 정파적 이익도 추구한다고 봐요. 근데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대중정당이라면 자유통일당이나 이런 당이 정광훈 씨 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저는 자유통일당과 다를 바가 없는 말들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박성태 실장님 말씀이 정말 100% 맞고 그런 식으로 당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당의 방침과 목표는 야구로 비유하자면요. 벤치 클리어링이에요. 그냥. 게임을 무효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난초고 버려가지고 이 게임 몰라 다 그냥 다 무효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이라든지 민주당에서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계속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쌍권 체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 정당을 위해서 국민의 민심을 받는 그러한 태도나 방침 목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보면 제가 좀 뭐 국민의힘 또 대변인도 계시는데 좀 뭐 죄송하긴 한데 관뒀어요. 관뒀어요? 그러면 복합 국민의힘은요. 관둔 게 아니라 하여튼 해동. 제가 봐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뭐 쌍권 체제는요. 뭐 평가할 게 없어요. 이제 재료 자체가 쭉정이잖아요, 다. 쭉정이에서 더 큰 쭉정이 뭐 조금 더 뭐 품격 있는 쭉정이 있으면 뭐예요? 쭉정인데. 중요한 거는 내란에 찬성했던 내란에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이 장악한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내란은 안 된다 막아서 국민이 시각으로 가자는 사람은 쫓겨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누가 뭘 하더라도 비대위원 누구를 앉혀놔도 그 기조가 안 바뀌면 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심을 등져버린 정당은요. 정말 아파트 연합회만도 못해요. 그거는 그냥 108세대 정도 수준 되는 아파트 연합회 정도 되는 것인데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얼굴을 두텁게 하자는 말도 있고 이분은 정치를 이제 포기하셨나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가장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이 저쪽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매일 집회하고 기도하고 성조교회 택기를 들면서 종북 세력 외치면서 그런 분들은 얼굴이 두꺼워요. 그런데 그렇게 가겠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통 있는 보수 정당인데 어떻게 해서 이 광화문 이만한 거의 뭐 한 몇 평 안 되는 그 집단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라는 생각에 참
안타깝다. 그 그래서 과거의 수박 논란을 지켜보시면서 민주당에서 사람 얼굴 두께 측정하는 걸 많이 보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도 두꺼운 사람 많다고. 근데 이제 하시는 거 수박은 보니까. 껍질이 좀 얇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저는 얼굴의 이 두껍은 뭐 어떻게 뭐 측정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탄핵이라는 큰 이슈 앞에서 크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양쪽의 분들을 두고 당이 저희 당만 얘기를 하면 저희 당이 이제 그분들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권권 체제가 제발 거기서 좀 탈피해서 다른 모습을 보기를 당연히 바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 탄핵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절체절명이란 말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중야 사냐의 문제에 딱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 두껍다는 표현은 세속적인 표현이고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각오만큼은 이 지도부에 충만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선희 앵커님,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러한 쌍권 체제, 민심과 괴리된 이 여당 지도부의 체제가 과연 홍준표 시장으로 대표되는 윤석열이 뭘 잘못했어? 이 사람에게 분위기가 확 쏠릴지, 아니면은 야, 저 정당 자꾸 저렇게 가면은 문제 있어. 다음번 선거 망해.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했던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힘이 실려지는 결과로 나타날지, 그게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지점인데,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은 윤핵관들이나 쌍권 체제가 홍준표 시장과 손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그래요. 당이 좀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논쟁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수가 이쪽을 얘기하고 또는 소수는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고, 이거는 팽팽하고,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건 상당히 팽팽한 주제죠. 왜냐하면 연령이나 나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제 총을 쏴서라도 끌고 나와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막는 것은 네. 저는 이건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여기서 탄핵 심판이 가면 저쪽에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보기에 뭐 강도나 뭐 절도, 더 높게 봐서 강도라고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뻔뻔하게 해서라도 그건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연쇄살인마보다 더 무서운 붐이에요. 그거는 그 막는 거는 따로 하시고, 요건 일단 어떻게든 단죄를 하고 가야 돼요. 최소한 물론 단죄는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나중에 하겠죠. 근데 그 전에 그 절차에 들어가는 거는 이건 논쟁할 거리가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저쪽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쪽 걸 하겠다는데 이거 서로 이게 등가나 교환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이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무게가 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그 꿈틀대는 잠룡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 진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좀 기세가 모아지는 그런 양상인가요? 모 기자, 그러니까 저희 당 사정의 정통한 오. 기자분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중진들은 홍준표 시장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맞다니까요. 네, 며칠 전부터 들어서 제가 정말이냐 뭐 이렇게 확인까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막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당히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갖고 이제 윤핵관들과 손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그걸 잠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수개가 돼버린 마당에 그 안에서 그냥 이제 지렁이 수준입니다. 본인들 안에서는 뭐 용이라고 하겠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누가 내란을 저지르는 대통령을 배출한 그 힘에 그 당의 후보를 맞아요. 뭐 대선 후보로서 뭐 추앙하고 찍어주겠어요. 향후 제가 봐서는 10년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성을 하면 5년을 줄일 수 있으나 지금처럼 뭐 내란을 뭐 그냥 동조하듯이 하는 그 당에서 누가 나오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좀 뼈 아프게 서로 간에 만약에 고민해야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자유통당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야 되는 현역 의원이
자유통일당은 물론 없지만 그 정도로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은 처음에 비상계엄을 해프닝 정도 수준으로 치부했고요. 그런데 그거를 공당에서 의원이 108명이나 있는 공당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는 건 전 그럴 리도 없다고 보지만 만약 정말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다른 당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말을 나중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는 한다고 했지만 되게 작은 일로 치부했던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건 그럼 본인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프닝인데. 알겠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과 선을 그으면서 단일화하지 않겠다, 독자 노선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는 뭐 다른 옵션은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더 다른 사람을 들이댈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지금은 민주당 내에서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것들이 시급하다. 여유가 있고. 알겠습니다. 여유가 아주 많아졌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